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새해 예산안은 오늘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12월 2일 처리해야 하는데 벌써 오늘이 20일입니다. 서로 남탓 공방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도 절반이 넘게 흐른 가운데 어제 겨우 야3당 단독으로 첫 발을 내디뎌야 했습니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보겠습니다. 최근 강남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속도 제한 일괄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민식이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전해져 논란입니다. 학부모들은 반대 목소리가 높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야3당의 국정조사 단독 진행에 맞서서 이태원 참사 유족과 별도의 면담을 진행하는 등 국정조사 파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닥터카 탑승 논란이 빚어진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국정조사 특위위원직을 사임했습니다. 한국은행은 내년에도 물가 상승률이 당분간은 5% 안팎의 높은 수준을 유지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이창용 한은총재는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둔 통화 정책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정상각도 발사를 시사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일본이 적기지 반격 능력을 확보하는 안보 전략을 채택한 데 대해선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8만 7천 명대를 기록하며 석 달여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가 사흘 연속 500명대를 기록하면서 사망자도 56명이 나왔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형사처벌하라는 권고가 담긴 보고서가 채택됐습니다. 미 하원 의회 난입조사특별위원회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반란 선동 등 4개 혐의를 적용해서 기소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영상을 회복하면서 일주일 넘게 이어지던 강추위가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내일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린 뒤 모레부터는 다시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가 기승을 부릴 걸로 보입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여야 예산안 협상 오늘도 타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등 시행령 설립 기관 예산을 놓고서 여야 각각 발목 잡기 하지 말라, 대통령실 눈치 그만 보라면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황윤태 기자. 네, 국회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서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타결이 어려워 보인다고요? 네,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토대로 설치한 행안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편성 문제가 가장 큰 쟁점으로 남았습니다. 여당은 이들이 합법적인 기관인 만큼 본 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설립 정당성이 없다며 전액 삭감으로 맞서다 예비비로 편성하자는 의장 중재안을 수용한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5억 원 정도로 상대적으로 소액인 기관 예산을 두고 수백조 전체 예산 통과를 막는 건 발목 잡기, 대선 불복이라고 비판하고 있고 민주당은 용산 아바타로 전락한 여당과 협상을 해봤자 대통령 거부로 교착 상황이 길어지고 있다며 의장 중재안 수용을 거듭 압박하고 있습니다. 양당 원내대표 입장 연이어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부 조직 안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이것을 부정하고 발목 잡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역사상 어떤 여당이 예산안을 볼모로 국회 운영을 지연시키고 국민을 이처럼 불안하게 한 적이 있었습니까?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의장 중재안을 전면 수용해야 합니다. 김 의장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협상이 장기화하면서 타결 시점이 연말까지 밀릴 거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잠시 뒤에 여당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만나기로 했죠. 네, 국민의힘 국정조사 특위위원들과 주호영 원내대표는 잠시 뒤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 10여 명과 만날 예정입니다. 어제 야3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특위가 본격 가동됐고 유가족들도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며 대화를 요구해온 만큼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야당에선 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닥터카 탑승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참사 당시 신 의원이 의료지원팀이 탑승한 닥터카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현장으로 가면서 도착이 지연됐다는 의혹인데요.
여기에 현장 도착 15분여 만에 복지부 장관 차량을 이용해 의전을 받고 현장을 이탈했다는 주장까지 나와 논란이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은 신 의원이 참사를 개인 홍보 기회로 이용했을 뿐 아니라 의료진의 신속한 현장 투입까지 방해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해당 시스템과 전혀 무관한 신현영 의원이 국회의원이라는 직권을 이용해서 시스템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신속한 출동을 방해한 것은 국가 재난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한 중범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 의원은 경기도 지역 의료팀은 경증 환자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투입돼 방해를 주진 않았다면서도 논란 확산에 책임을 지고 국정조사 특위위원을 사임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참사 책임 회피와 정부 인사 감싸기에 급급한 정부 여당이 할 말은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어떻게든 참사의 이 정부 책임을 회피하고 외면하고 감싸기에 급급했던 그런 여당이 과연 저런 말을 할 자격이라도 있는 것인지. 이런 가운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는 내일 참사 현장과 서울경찰청, 서울시청을 방문하면서 본격적인 현장 조사를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은 전당대회에서 당원 100%로 당대표를 뽑자는 당원 개정안 추진하고 있는데요. 오늘 첫 관문을 넘었다고요. 네, 국민의힘은 어제 당 지도부 의결을 거친 데 이어 오늘은 상임 전국위원회를 열고 39표 중 35표를 받아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새로 바뀌는 당헌 개정안에는 당원 투표 비율을 기존 70%에서 100%로 바꾸고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는 동시에 전국 단위 선거 경선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이 담겼습니다. 상임 전국위는 이번 전대규칙 개정 배경으로 당원 수가 충분히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것도 들어보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책임 당원이 늘어나는 명실상부한 국민 정당의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어느 때보다 당원 동지들의 자긍심도 높고 대표성도 커졌습니다. 오는 23일에 열리는 전국위원회에서도 개정안이 통과되면 당원 당규 개정 작업이 마무리됩니다.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도 이번 룰 개정을 두고 정당한 규정이라며 옹호하는 반면 흑역사가 될 거라며 비판하는 등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김기현 의원이 룰 개정에 반발하는 당권 주자들을 향해 당대표를 골목대장이라고 격하하면서도 출마하겠다는 건 인지부조화라고 비판하자 안철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김 의원이 지난해 오히려 여론조사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인터뷰를 인용하며 태도가 180도 바뀐 건 김기현 후보라고 맞받았습니다. 새해부터는 후보 등록 등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되는 만큼 주자들 간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2년 차를 앞두고 내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정부 부처들에게 신년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기재부 업무 보고는 제12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겸해서 열리며 향후 거시경제 전망과 핵심 정책 등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고에는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장 차관과 실무 담당자, 관련 전문가 등 업무 보고별로 100여 명 내외의 인원이 참석을 하며 대국민 보고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이 내수 진작 효과와 국민 휴식권 확대 차원에서 내년부터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도 대체 공휴일로 지정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일요일이 아니라면 크리스마스 하루를 더 쉴 수 있는 공휴일인데 아쉽게도 올해는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체 공휴일 제도를 도입하고 난 뒤의 효과를 살펴보니 유통이나 여행 또는 외식업계 등에서 내수 진작의 효과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국민들이 즐기는 휴식도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걸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년부터는 공휴일이지만은 국경일에 들어가 있지 않은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도 대체 공휴일 적용 대상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공식 반응을 내놓진 않았지만 민주당의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개인 의견을 전제로 휴무 확대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소비자 물가가 당분간 5% 내외의 상승률을 이어가겠지만 오름세는 점차 둔화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 예상되는 만큼 당분간 물가 안정 통화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지선 기자. 네, 한국은행이 나와 있습니다. 이창용 한흥 총재, 물가에 중점을 둔 통화 정책을 강조했다고요? 네, 물가관리 주무기관인 한국은행은 1년에 2번 물가 점검 회의를 열고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온 발언인데요. 먼저 당분간 5% 내외 물가 상승률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물가 상승률이 목표인 2%를 웃도는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물가에 중점을 둔 통화 정책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금리 인하 시기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도 물가 상승세가 목표치로 수렴한다는 확실한 근거가 있을 때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금융통화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 총재는 다만 앞으로 물가 오름세는 점차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둔화 속도와 관련해서는 국제 유가, 환율, 공공요금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크다고 봤는데요. 특히 내년 전기요금 인상폭은 그간 누적된 원가 상승 부담이 반영되면서 지난달 전망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최근 낮아진 국제유가와 국내외 경기 둔화폭 확대, 또 부동산 경기 위축 등은 물가를 낮출 수 있는 요인으로 봤습니다. 이 총재는 올해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에 대응하며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올라 우리 국민도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 상반기엔 경기가 크게 어려울 걸로 예측한다며 현재 경기 침체로 갈지 판단하는 경계선에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통화정책 방향은 국내 경기 둔화 속도 등을 고려해 다음 달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더 자세히 논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행에서 YTN 김지선입니다. 추경호 부총리가 이달 말 폐지되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추가 연장 근로제 연장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제도를 적용받는 영세 사업장만 63만 곳이고 근로자는 603만 명에 달한다면서 여야가 시급한 민생 현안과 관련된 이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추 부총리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10여일 뒤 올해를 넘기면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허용됐던 추가 연장 근로제도가 일몰 종료됩니다. 이대로 추가 연장 근로제도가 일몰 종료된다면 취약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감내할 고통은 쉽게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추가 연장 근로 일몰 연장 법안은 시급한 민생 현안인 만큼 여야가 협치, 상생의 정신으로 조속하게 상임위 논의를 거쳐 연내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올해 가파른 물가 상승에 생활비 부담이 커지면서 부업을 뛰는 가구주가 36만 명을 넘어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에서 3분기 가장인 부업자는 36만 8천 명으로 전체의 67.3%를 차지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해보다 3만 명 넘게 늘었고 지난 2017년과 비교하면 41% 급증했습니다. 전경련은 주 52시간 제도가 도입된 2018년부터 주업 근로시간이 줄고 부업 참가율이 증가했다며 소득 보전을 위해 근로자들이 부업을 병행하는 걸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가 지하철 노약자 모임 수송 비용을 지원해주지 않으면 내년에 지하철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교통공사가 연 1조 원 정도의 적자를 보는데 무임 수송에서 생기는 적자가 상당하다면서 공익 서비스에 따른 손실 보전 지원이 없다면 자구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기본 운임은 지난 2015년 1,050원에서 1,250원으로 인상된 뒤 8년째 동결된 상태고 인구 고령화로 매년 무임 수송 인원이 늘어 적자 폭이 확대돼 왔습니다. 오 시장이 지하철 요금 인상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내년 예산에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손실보전분을 반영해서
7,564억 원을 의결했지만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대치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과 직접 만나서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현장으로 직접 가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세월호 사건 때도 제가 정책위 의장을 하면서 세월호 진상조사법, 손해배보상법을 제가 100여 차례 협상을 해서 이루어내면서 대한민국에서 이런 사건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걸 몇 번 다짐을 했습니다마는 또 이런 일이 일어나서 슬프기도 하고 우리 국회에도 무슨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반성도 많이 합니다. 이제 국조특위가 가동이 되기 시작하는데 수사든 국조든 뭐 나중에 필요하다면 특검이든 통해서 하여튼 진상을 철저히 밝혀서 책임 물을 사람에게 책임을 철저히 묻고 그 다음에 배상이 될지 보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철저한 배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촘촘히 짜고 또 책임 물을 사람 묻고 이런 절차를 되풀이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전체 국민이 오래도록 기억을 해서 두 번 다시는 어처구니 없는 몇몇 사람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대비를 하고 준비했으면 막았을 수도 있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요청 사항이나 여러분들 비통한 마음도 들으시고 또 국정조사나 이런 과정에서 우리 당이 뭐를 해야 될 것이며 앞으로 뭐를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말씀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제가 진작에 여러분들 뵙고 말씀을 듣고 해야 했습니다만 늦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시다시피 예산국회 이런 것들이 겹쳐서 저대로는 여러분들하고 시간을 가지고 뵐 것이 안 돼서 조금 늦었다고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오늘 우리 이만희 간사님 말씀 듣고 또 여러분들 말씀 듣고 또 마지막에 제 의견을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가족 대표 지한이 아빠 이중철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님, 저희가 녹사평역에 저희가 그렇게 외치고 부탁드리고 했는데 불구하고 추모관이 아직까지 준비가 안 돼가지고 저희가 임시로 너무 조촐하게 꽃 한 송이 없이 재단 없이 영정과 위패만 올려놓고 저희가 지금 추모관을 운영 중인데요. 주영 원내대표님, 왜 안 오셨습니까? 우리 지한이가 그래도 대표님을 좋아했었어요. 왜 안 오셨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저희가 한덕수 총리는 정부의 대표고 사과를 가지고 오시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린 거고 여당 의원님들에게 저희가 사과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왜 아무도 안 오셨습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태원에서 희생되신 분들이 잘못한 건지 아니면 여기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뭔가 도둑이 재발저린다고 뭐를 무서워해서 왜 못 오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국정조사가 동네 이장회입니까 이게? 예?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이거 뭐 하시는 겁니까? 저희 희생자들이 협상의 도구입니까?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진짜? 예산안 처리와 이상민 장관 회의만 결의하시는 거는 국정조사,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무슨 관련이 있길래 이거 주면 이거 할게, 이거 하면 이거 줘. 애들 장난입니까? 국회가? 우리가 그렇게 우습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희가 처음부터 부탁도 드리고 간청도 드리고 많은 말씀들을 드렸고 언론 통해서도 말씀드렸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총리, 행안부 장관 다 사과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국회에다가 특히 국민의회에다가 국민의힘에 사과라는 말씀을 드리는 적은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국회에서도 정부를 감찰하고 국정감사하시면서 정부를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걸 똑바로 못했으니까 이런 참사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태원에 밥 먹으러 가고 아르바이트 끝나고 퇴근하다가 지하철역에서 집으로 가다가 죽었어요. 이게 큰일이 아닙니까? 이게 사고입니까, 이게?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 지안이 전날 새벽에 촬영 갔다가 잠시 친구하고 밥 먹으러 갔다가 다음날 촬영이 있었어요. 늦지는 못해요. 그 다 큰 나이에 지안이가 이태원에 놀러 갔습니까? 말들을 다들 똑바로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2차 가해는 다른 국민들이 하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국민의힘 간판을 가지신 분들은 전부 다 왜 입들이 그렇게 더럽습니까? 김민아 의원, 내가 한번 욕을 한번 해볼까요? 진짜 그게 사람이야, 그게? 걔는 새끼가 없대? 시체팔이? 당신들 자식이 죽었는데 국회에서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경찰관이 수사 안 하고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안 터지겠습니까? 이건 국회의원님들은 입법, 사법, 행정 입법 아닙니까?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더 말씀드리자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제 또 이름을 기억하기 싫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또 비슷한 발언을 하셨는데, 도대체 왜 번갈아 가면서 우리들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네, 국민의힘과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이 처음으로 직접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진작 유가족을 만났어야 했다, 그리고 늦어서 죄송하다고 말했는데요.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국민의힘에서는 왜 아무도 오지 않았느냐면서 희생자들이 협상의 도구가 되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자세한 면담 내용은 정리가 되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향후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정상각도 발사를 시사하는 담화를 내놨습니다. 군사정찰 위성을 시험 발사했다는 북측 주장과 관련해 우리 측 전문가들이 조악한 수준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통일부 연결합니다. 최두희 기자. 네, 통일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김여정 부부장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정상각도 발사를 예고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정상각도 발사를 예고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우리 측 전문가들이 자신들의 전략 무기 능력을 폄훼하는 것 같다며 곧 해보면 될 일이고 곧 보면 알게 될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ICBM의 비행거리를 줄이기 위해 발사 각도를 일부러 높이는 국악 발사 방식이 아니라 30도에서 45도 정도의 정상 각도로 발사할 것임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18일 ICBM 화성 17형의 국악 발사와 함께 시험 성공을 주장했는데 전문가들 사이에서 국악 발사로는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검증할 수 없다면서 검증을 위해서는 정상 각도로 발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대기권 밖으로 솟구쳤던 미사일이 낙하하면서 대기권을 통과할 때 발생하는 7,000도 이상의 고열을 견디는 기술을 뜻합니다. 이와 함께 김 부부장은 위성 촬영 사진의 화질이 조악한 수준이라는 우리 측 전문가들의 지적도 강하게 비난했는데요. 우리 측 전문가들의 분석을 폄훼하면서 입방아질이나 말 같지도 않은 개 짖는 소리와 같은 거친 표현을 쓰며 막말 비난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정찰 위성 시험을 했다고 밝히며 어제 서울과 인천을 찍은 사진도 함께 공개했는데 북한의 위성 개발 수준이 높지 않다는 의견이 우리 측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김 부부장은 또 통일부를 향해서도 윤석열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황당한 망상이라고 비난했는데요.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는 북한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일관된 입장으로 담대한 구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북한 외무성에서는 일본에 대해 침략 노선 공식화라고 반발하는 담화도 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서 일본이 새로운 안보 전략을 채택해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에 엄중한 안보 위기를 몰아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에서 주장하는 반격 능력은 선제 공격 능력이라고 주장한 뒤 일본의 침략 노선 공식화로 동아시아의 안보 환경이 달라지게 됐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어느 만큼 우려하고 불쾌해하는지를 실제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고도 위협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의 이 같은 담화는 지난 16일 일본 정부가 개정한 3대 안보 문서를 문제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YTN 최두입니다. 코로나19 겨울 유행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규 환자는 97일 만에 최다를 기록했는데요. 위중증 환자도 사흘 연속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평정 기자. 네, 사회일부입니다. 코로나19 반등세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자세한 발생 현황 전해주시죠.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87,559명입니다. 전날보다 6만 명 이상 급증했는데 9만 명대를 기록했던 지난 9월 14일 이후 97일 만에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일주일 전보다는 700여 명, 2주 전보다는 1만 명 가까이 많습니다. 화요일 발표 기준으로도 15주 만에 가장 많습니다. 확진자 규모가 커지면서 위중증 사망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519명으로 사흘 연속 500명대를 기록했고 코로나19로 숨진 사람은 56명 나왔습니다. 특히 위중증 환자의 87.9%와 사망자의 92.9%는 60세 이상 고령층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고령층에 대한 개량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위험군 가운데 면역을 확보한 비율은 절반 수준이지만 개량 백신 접종률 목표를 달성하면 면역 확보 비율이 75% 정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 시점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회가 어제 전체 회의를 열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참석위원들은 대체로 실내 마스크를 의무화해서 권고로 전환할 시점이 다가왔다는 데에 뜻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의무 해제 시점을 제시하기보다는 의무 해제를 위한 기준이나 방식 등을 당국에 권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대중교통과 복지시설, 의료기관을 제외한 시설에 대해 먼저 풀고 추후 유행 상황을 지켜본 뒤 이들 제외 시설도 해제하는 식의 2단계 해제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첫 해제 시점은 다음 달 설 연휴 전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최근 유행세가 반등하고 위중증 환자 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그 이후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고려해 오는 23일 중대본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김평정입니다. 네, 눈이 내렸던 지난 주말 어린이 보호구역 바로 앞에서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어린이 보호구역의 취지가 무색하게 어린이 인명사고가 계속되고 있는데 정부는 속도 제한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 네, 사고가 일어났던 서울 세곡동에 나와 있습니다. 네, 사고 사흘 뒤인데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제 바로 뒤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알리는 표지판과 그리고 바닥 표지가 보이실 텐데요. 어린이 구역 코앞에서 난 이 안타까운 사고 소식을 듣고 추모객들이 꽃다발을 놓았습니다. 지나가던 주민들도 오며 가며 눈에 밟히는지 묵념하고 눈을 감는 모습들이 종종 보입니다. 지난 17일 오전 9시 10분쯤 이곳 건널목에서 초등학교 6학년생이 숨졌습니다. 교차로를 건너 직진하던 시내버스에 치인 건데요. 경찰 조사에서 40대 버스 기사는 뛰어오는 어린이를 발견하고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길이 얼어서 버스가 미끄러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사고를 목격한 인근 아파트 경비원도 YTN 취재진의 빙판길 사고로 보인다고 말했는데요. 전날 밤부터 내린 눈이 쌓여 있었는데 제설 작업이 미처 이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경찰은 자동 운행 기록 장치를 확인해 보니 당시 버스는 시속 40km로 달리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눈이 2cm 미만으로 쌓여 20% 감속해야 하는 걸 고려해도 제한 속도를 지킨 것이기 때문에 과속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시속 30km 제한이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겨우 몇 미터 남겨둔 상황이었습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 제한을 좀 완화하려는 방침이라고요? 네, 지난 14일에 법제처가 이른바 민식이법 완화를 권고했습니다. 지금은 주중이건 주말이건 관계없이 상시 적용되는 속도 제한 규정을 시간대와 요일에 따라 완화하라는 건데요. 심야 시간대 교통사고 발생이 다른 시간대에 비해 현저히 적다는 것을 근거로 댔습니다. 또 주말에 교통사고 발생 건수도 주중의 절반 아래로 떨어진다고 덧붙였는데요. 그러나 정부의 속도 제한 완화 움직임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지난 주말 이곳에서 벌어진 사고도 어린이 보호구역 바로 앞에서 일어났고 지난 2일에는 서울 청담동 엄북초등학교 앞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초등학교 3학년 아이를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이처럼 관련 사고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상황에서 운전자 편의만 생각해 규제를 완화하는 게 법 제정 취지에 맞느냐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세곡동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저희가 지금 사고 현장을 가봤는데요. 최근 강남 지역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또 어린이들이 목숨을 잃으면서 여러 가지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일부 지자체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의 속도 제한을 완화하려는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찬반 논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청담동 엄북초등학교 앞에서 일어난 그 차량 사고요.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사망하는 사고가 났는데 먼저 그 사고는 어떻게 난 겁니까? 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그 음주운전자가 네. 이와 같이 이면도로에 있던 어린이를 충격하고 네. 사망케 하고 그 현장을 떠났습니다. 네. 그러고 난 뒤에 자신의 집에 주차하고 난 뒤에 뒤늦게 나와가지고 사고 수습을 했다고 하는데 음주운전 교통사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그리고 또 뺑소니 교통사고 이 세 가지가 다 문제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네, 사고가 난 현장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사고 난 현장을 보면 상당히 골목길인데 좁더라고요. 네.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이니까 당연히 속도를 줄여야 되는데 속도를 줄이지 않았나 보죠? 네, 속도 부분은 제한 속도 위반한 바가 없었습니다. 아, 속도는 네. 30km 안으로 달렸나 보죠? 네네. 이 사건에서 속도는 문제되지 않았는데 네. 사고 지점이 이면도로입니다. 결국 네. 어린이를 보호할 만한 시설이 없었던 곳에서. 지금 저 도로입니까? 네, 지금 이 도로가 아니라 예. 이면도로라서 보행자 도로가 따로 없는 곳입니다. 아, 차하고 보행자하고 같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인데 그러다 보면 결국 차 운전자가 어린이를 보호하지 않으면 사고 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사고와 같이 사망 사고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고가 난 곳이요. 이미 3년 전에 교육청이 현지 조사하면서 사고 우려가 높다고 본 곳이더라고요. 근데 네. 그동안은 개선은 왜 안 된 겁니까? 네, 결국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보행자 도로를 만들게 되면 차는 두 대가 다닐 수 없습니다. 한 대밖에 못 다니게 되니까 이 예. 부분에 대해서 차 두 대 다니도록 만들고 보행자 도로를 따로 설치하는 것인데. 그렇군요. 예. 그럼 이면도로에 보행자로를 반드시 좀
설치를 해야 네. 이 사고를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이면도로에서는 사실 보행자, 성인이라도 위험합니다. 그렇죠.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와 같은 이면도로가 아닌 일방 도로로 만들고 보행자 전용 도로를 만들어야 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 도로에 있던 주민들의 그 의견 수렴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 수렴되지 못하고 반대하는 부분이 있어서 결국 이 부분 일방 도로로까지 만들지는 못했다라고 합니다. 일반 주민들이 반대를 했다고요? 네네. 이제 왜요? 일반 예. 주민들 입장에서는 뭐 어린이가 있는 집도 있을 것이고 없는 집도 있을 것이고 또 본인들의 이해관계가 학교보다는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교통소통, 본인들 다니는데 지장이 생기는 걸 더 우려했다. 그렇게 받는 것이죠. 일단 이렇게 사고가 나고 난 뒤에 네. 이면도로를 만든다는 계획을 세웠죠. 네네네, 세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 학교에서도 많이 건의를 했었는데 이 구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전에 옮겼어야 되는데 옮기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네, 사고가 나고 나서야 강남구가 보행로 조성 계획을 세웠는데 이럴 경우에 네. 지금 사망한 초등학생의 유족 측이 강남구 상대로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네, 뒤늦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한다는 부분은 환영할 만하지만 사고 난 부분에 대한 책임 소재도 엄밀히 따져봐야 됩니다. 이 부분은 법적인 문제인데 사실 이와 같은 보행자 도로를 만들지 못한 것이 사고를 키운 건 맞지만 예. 법적인 책임을 지느냐 안 지느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 네. 상습 사고 지점이었다든가 아니면 사고가 났는데도 계속적인 요청이 있었는데 방치 수준이다. 아니면 다른 유사 어린이 보호시설과의 그 어떤 형평성을 비교했을 때 현저히 방치되어 있다. 이 정도가 된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 뭐 정경일 변호사님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시니까요. 네. 이렇게 좁은 이면도로에서 사고가 요즘 많이 납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네. 이면도로 보통 차와 보행자가 같이 다닐 수 있습니다. 네. 말은 같이 다닐 수 있고 보행자가 우선하고 보호받는다 하지만 차가 가게 되면 사람이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올해 들어서는 이면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우선한다. 보행자가 전 구간을 대해서 통행하더라도 차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경적을 울리거나 어떤 방해 조치를 할 수 없다라는 네. 규정까지도 두고 있습니다. 이만큼 이면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우선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전자분들의 각별한 안전의식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렇게 청담동에서 사고가 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곡동에서도 사고가 났잖아요. 네. 이 사고는 어떤 사고였습니까? 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횡단보도 기준으로 한쪽은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예. 한쪽은 일반 도로입니다. 일반 도로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진입하던 시내버스가 이 횡단보도 건너던 어린이를 피하지 못하고 충격한 사건인데 운전자가 뭐 과속을 했다거나 뭐 신호 위반을 했다거나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이 바로 코앞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피해자가 어린이였거든요. 예. 사실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무단횡단을 하더라도 보호 대상입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속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본다면 일반 도로의 제한 속도는 위반 안 했다 하더라도 예. 또 눈길 같은 경우에는 2cm 미만은 20% 감속 운행입니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빙판길은 50% 감속 운행이고 또 어린이 보호구역 진입하기 바로 전이라면 미리 속도를 줄였어야 되고 어린이 안전에 철저히 다하지 못한 부분은 좀 안타까운 사건으로 연결됩니다. 네, 지금 앞서 우리 취재 기자가 전해드렸는데요. 법제처가 민식이법에서 속도를 제한하는 이 규정을 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제한 속도 30km 이내 지정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30km 이내로 지정할 수도 있지만 30km 이내에 지정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뭐 40km, 50km인 곳도 아직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있고 또 어떤 구역은 20km인 곳도 있습니다. 50km인 곳도 있어요? 네, 있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어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 제한에 대해서 어떤 이러한 그 장소에 대한 속도 제한도 좀 다른 부분도 있지만 시간대별로도 다르기도 합니다. 네. 어떤 안전표지로 야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속도를 일반적인 도로와 마찬가지로 푸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있긴 한데 네. 이런 안전표지가 없으면 기본적으로 주간이든 야간이든 제한속도 30 기본적으로 있다면 그걸 예. 지켜야 됩니다. 이제 그 부분에 예. 대해서 어린이가 보통 등하교 시간이 아닌 야간이나 새벽 같은 경우에도 굳이 이런 부분 운전자의 편의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좀
좀 위하기 위해서는 좀 탄력적으로 운행해야 되는 것은 아니냐라는 입장으로 야간하고 새벽을 좀 제외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네네. 예. 네, 물론 운전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구간을 지나갈 때 굉장히 답답한 걸 뭐 많이들 공감을 하실 건데 네. 근데 이렇게 한 달 사이에 사고가 잇따르는 걸 보면 이렇게 속도를 다시 완화해도 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결국은 이 속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차츰차츰 뭐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향으로 제도가 뭐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행한다는 우려도 많이 주고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제한 속도 30km, 보통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곳이 엄청나게 긴 구간이 설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네. 정문 기준으로 반경 300m, 합치면 최대 600m를 넘지 않습니다. 네. 600m 시속 30km로 진행한다면 1분 한 10초 정도, 그러면 20km로 진행한다면 한 1, 2분 정도, 40km로 진행한다면 한 50초 정도면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30km인 어린이 보호구역을 새벽이나 야간에 10km 정도를 더 올린다. 네. 그래봤자 2, 30초 더 빨리 가냐 못 가냐 이 문제거든요. 그렇군요. 실효성이 있을까? 오히려 안전에 역행하는 것은 아닐까 좀 우려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요. 네. 이 법제처가 민식이법 완화를 권고하고 나니까 일부 지자체에서 이 학부모들은 반대하는데 또 운전자들은 요구를 하다 보니까 네. 좀 완화하는 방안을 실제로 시범 도입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결국은 교통소통이냐 교통안전이냐 이 문제입니다. 예. 학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교통소통보다는 어린이 보호에 교통안전에 더 그렇죠. 치중하니까 그런 의견이 나오는 것이고 네. 또 어린이가 없는 일반적인 운전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소통이 불편을 느끼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다수결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 정책적으로 안전이 담보된 상태에서 그다음에 교통소통을 생각을 해야 될 것인데 이 두 개를 대등한 관계로 접근한다는 것 자체가 좀 많이 위험해 보입니다. 이게 지자체 권한입니까? 정부가 법제처가 이렇게 강요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보통 이와 같은 부분은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라는 추상적인 규정을 두고 있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구체적으로 속도를 어떤 식으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엄밀히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민식이법 처음 나왔을 때 그 처벌이 너무 과하다 이런 이야기들 많았는데 지금 실제로 기소된 운전자들 보니까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많이 선고받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민식이법 시행되고 난 뒤에 2년 동안 이 건에 대해서 실형이 선고된 건이 8건밖에 없었습니다.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는데 몇 건 중에 8건이었나요? 지금 173건 중에서 2년 동안 173건이 있었는데 그중에 실형이 선고된 것은 불과 8건에 불과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결국 대부분 집행유예형이나 벌금형이 선고됐었는데 사실 이 민식이법이 시행됨으로써 그나마 집행유예가 많이 선고된 것입니다. 법에서 정한 형만큼 어떤 실제 처벌이 따라오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민식이법이 만들어지니까 운전자 입장에서는 많은 경각심도 생기고 네. 실제 처벌도 예전보다는 높아졌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른 관련 법과의 형평성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결국은 뭐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 사건이나 민식이법 교통사고 사망 사건이나 법에서 정한 형량이 같은 거 아니냐. 예. 뭐 보통 민식이법 사망 사건 같은 경우에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 사건의 경우에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같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른 부분도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실제 처벌이 또 이렇게 따라온다. 그러면 또 어떤 문제가 되겠지만 법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방금 이야기 들은 것처럼 실형받은 선건이 8건밖에 없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마지막으로요. 최근에 한번 논란이 됐었던 게 있었는데 민식이법 놀이라고요. 아이들이 이렇게 장난을 치는 경우가 있어서 네네네. 많이 놀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네네. 보완해야 되는 건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사실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하더라도 학교에서 교육, 부모의 교육을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네. 장난치는 거 사실 장난을 안 치던 것을 장난쳤다. 민식이법 시행 전으로 달라진 건 아닙니다. 어린이들은 이와 같은 민식이법 시행 전에도 도로에서 장난 많이 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가니까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가지니까 이 부분을 민식이법이라 칭하고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가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과 운전자들의 안전의식이 더 갖춰져야 되지 않나 합니다. 알겠습니다. 30km, 40km, 50km 그렇게 높인다고 해서 그렇게 빨리 지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좀 더 보호하는 방향으로 좀 정책 방향이 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구시가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인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이르면 내년 1월부터 평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대구시는 유통업계와 상인연합회 등과 함께 협약을 맺고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평일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에 따라 대형 유통업체는 중소유통업체의 홍보와 판매 기법 교육을 지원하고 사회 공헌 활동을 강화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대구시가 추진하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변경에 반발해 민주노총 마트산업노조 조합원들이 시청 첨사를 점거하고 집회를 벌이다가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어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조합원 20명을 건조물 침입 혐의로 연행했습니다. 조합원들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에 평일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의견이 철저히 배제됐다며 협약식이 열리는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강당 입구를 점거한 혐의를 받습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가 출근길 시위를 이어가면서 오늘 아침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운행이 10분가량 지연됐지만 큰 혼잡은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전장현은 오늘 아침 8시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전장현은 내일은 장애인용 리프트 추락 사고가 발생했던 4호선 오이도역을 출발해 남영역으로 이동하면서 선전전을 벌일 예정입니다. 일주일 만에 서울 기온이 영상권을 회복하면서 한파가 누그러졌습니다. 맑은 하늘에 햇살까지 내리쬐면서 낮 동안 활동하기 한결 수월해졌는데요. 여기에 이곳 광화문 광장은 연말 분위기를 즐기려는 시민들의 열기까지 더해지면서 추위 걱정 없습니다. 올해 서울 비초롱 축제는 더 웅장하고 화려하게 돌아오면서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특히 2023년 토끼해를 상징하는 초대형 복토끼는 그 앞에는 시민들의 사진을 남기려는 사람들의 모습들로 가득합니다. 지금은 낮 시간대이기 때문에 조명이 켜지지는 않았지만 저녁 6시부터 10시 사이에는 조명이 점등되면서 비초롱 축제의 매력을 한껏 뽐낸다고 합니다. 2022 서울 비초롱 축제는 함께하는 동행의 빛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총 4가지의 테마를 통해서 600년의 역사를 특별한 조명 전시와 함께 감상할 수 있고요. 저녁에는 광화문 광장 주변 건물에 수놓아지는 화려한 미디어 아트까지 펼쳐진다고 합니다. 이번 행사는 12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소중한 가족과 친구, 연인들과 함께 방문하셔서 특별하고 또 따뜻한 추억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맑은 하늘이 펼쳐진 오늘과 달리 내일은 또다시 많은 눈이 예고됐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경기 북동부와 강원 많은 곳에 15cm 이상, 서울 등 수도권과 충북, 경북 북부에도 최고 8cm의 많은 눈이 쌓이겠습니다. 내일 출근길 강한 눈이 집중되며 교통 혼잡이 우려되는 만큼 교통안전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큰 추위 없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1도, 부산 5도로 출발해서 낮에는 서울 4도, 대전 5도, 광주 7도까지 오르며 오늘보다 1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하지만 모레부터는 다시 강력한 한파가 찾아옵니다. 특히 금요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4도까지 떨어지면서 또다시 올겨울 최저기온을 경신하겠습니다. 추위 속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눈이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따라서 호남과 제주도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가능성이 있고요. 전국적으로 예년보다 추운 크리스마스가 예상됩니다. 추위 속에 건강 잃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YTN 홍나슬입니다. 새해 예산안 처리요? 오늘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12월 2일 처리해야 하는데 벌써 12월 20일이죠? 네, 서로 남탓 공방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도 절반이 흐른 가운데 어제 겨우 야 3당 단독으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잠시 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보겠습니다.